집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뻤다. 창문에 햇빛이 반짝였고 마치 엽서 속 풍경 같았다. 너무 완벽해서 현실 같지 않을 정도였다. 현관에 매달린 그네가 바람도 없었는데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체인이 삐걱거렸다. 어쩜 그네 흔들리는 모습도 멋있는지 이런 집을 이렇게 싼 값에 산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부동산 중개인인 로우 씨는 마지막 순간에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요. 열쇠를 직접 전달할 수가 없네요. 매트 밑에 뒀어요. 어제 계약서에 서명하러 갔을 때 그는 시계를 자꾸 흘깃거렸다. 로우 씨의 소매 단추는 은색 해골 모양이었는데 그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려서 마치 내게 윙크하는 듯 했다. 여긴 정말 조용해서 좋을 거예요. 이전 집주인은 거의 유령 같은 분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이전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긴 했지만 내 할 바는 아니었다. 나는 도어 매트를 들쳐 열쇠를 찾았다. 열쇠는 검은색이었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로우 씨가 방금 이곳에 왔다 갔나 보다 싶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싸구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냄새는 리클라이너 의자 근처에서 가장 강했다. 그 의자는 몸이 닿아서 다른 흔적이 선명했다.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해도 냄새는 여전히 집안에 배어 있었다. 부엌으로 가니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을 텐데도 냉장고가 웅웅거리고 있었다. 식탁 위엔 빈 맥주병 하나가 있었고 옆에는 병뚜껑이 있었다. 뚜껑은 여전히 물방울이 맺혀 축축했다. 로우 씨가 이 집을 팔고 기념으로 한 잔 마신 모양이었다. 그때 집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수화기가 내려져 있었고 희미하게 전화 연결음이 들렸다. 난 수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놨는데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깜짝 놀라 손이 떨렸다. 발신자 아이디에는 단순히 홈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여기 집 번호를 알고 있을 사람은 없었을 텐데 혹시 예전 집주인이 번호를 해지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짐을 풀며 생각을 털어내려 했다. 하지만 시야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자꾸 눈에 밟혔다. 침실 옷장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내가 등을 돌릴 때마다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잡생각이 많아지니 배고픔이 밀려왔다. 난 피자나 한 판 주문하기로 했다. 전화를 받은 남자의 목소리는 자갈이 굴러가는 듯 거칠었다. 여보세요? 배달 주문하려고요. 142 엘름 스트리트로요. 엘름? 그리고 몇 초간 긴 침묵이 이어졌다.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너 노란색 집에 있냐? 축축한 혀를 끌끌대는 소리가 말 사이사이 섞였다. 난 뭔가 소름이 끼쳤다. 갑자기 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후회됐다. 네, 그냥 큰 사이즈 페퍼로니 피자 하나 주세요. 이번엔 너구나. 거기 있으면 안 돼. 혹시 피자 가게 번호가 아닌가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총을 집어드는 소리였다. 더는 말이 없었고 전화가 뚝 끊겼다. 5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피자 가게는 시내 반대편에 있었다.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노랗게 탁한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셔츠 깃은 헤어졌고 숨을 내쉴 때마다 코를 찌르는 강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피자 가게 유니폼을 입고 있지도 않았다. 피자 상자도 없었다.
대신 검은 열쇠 한 묶음을 손가락에 걸고 다른 손엔 총을 들고 있었다. 혹시 피자 배달 오신 걸까요? 개소리 그만하고 거기 전화는 그냥 다 나한테 와. 너 누구 맘대로 들어온 거지?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 목소린 전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 냄새는 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배어나오던 바로 그 냄새였다. 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저 이 집을 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로우? 그가 웃었다. 상당히 불쾌한 웃음소리였다. 그 새끼 매달 내 집을 팔아먹지. 매번 신선한 고기한테. 그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저절로 딸깍하고 닫혔다. 난 반사적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 맞은편 로우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담배를 문 채 손목을 살짝 움직였다. 은빛 해골 모양 소매 단추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어릴 적 우리 할머니는 식사하실 때 하나의 철칙이 있었어. 절대 접시를 비우지 말 것. 밥이든 국이든 빵 한 조각이든 상관없었지. 항상 한 입은 남겨야 했어. 8살쯤이었을까? 나는 한번 그 이유를 물어봤어.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주름진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꼭 쥐고 말했지. 뭔가를 남겨야 한단다. 안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실 거야. 난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어두운 창밖을 불안하게 힐끔거리는 눈빛이 날 조용하게 만들었어. 나는 그냥 옛날 괴담 중 하나겠거니 했지. 왜 있잖아. 애들 무섭게 하려고 만든 존재들 말이야. 근데 귀신 같은 건 절대 안 믿던 아빠조차도 항상 한 입을 남겼어. 그래서 나도 그랬지. 의심 없이 습관처럼. 그게 몇 년 전 일이야. 지금은 시골을 떠나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 이 일에 치이다 보니 예전 습관들도 조금씩 흐려졌지. 지난주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 남은 치킨이랑 밥을 데워서 TV 앞 소파에 털썩 앉아 먹었지. 너무 피곤했는지 어느새 접시를 싹 비워버렸단 걸 눈치도 못 챘어.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스쳤어. 아주 미묘했어. 척추를 타고 스르르 내려오는 기분. 공포는 아닌데 뭔가 아주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감각이었어. 난 피식 웃었어. 피곤해서 예민한 거겠지. 접시는 싱크대에 넣고 양치하고 잠자리에 들었어. 새벽 3시 12분. 무슨 소리에 잠에서 깼어. 소리는 처음엔 아주 작았고 곧 커져갔지.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 난 속이 서늘해졌어. 아파트는 조용했고 소리는 부엌에서 나고 있었어. 숨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어. 그냥 배수구 문제겠지? 착각일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었지. 살금살금 바닥 장판이 삐걱이는 걸 피해 걸어갔어. 집 안이 너무 추웠어. 이 정도 온도는 아닐 텐데 왜 이러나 싶었지. 부엌 문 앞에 도착해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봤어. 숨이 턱 막혔지. 접시가 식탁 위에 있었어. 내가 몇 시간 전에 싹 비웠던 그 접시. 그리고 그 정중앙에 한 입 분량의 음식이 놓여 있었어. 내가 올려놓은 게 아니야.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번졌어.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어. 난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 그때 들렸어. 씹는 소리, 축축하고 쩝쩝거리는 굶주린 소리, 그리고 숨소리. 뜨겁고 축축한 숨이 내 목 뒤를 스쳤어. 너무 놀라 몸을 돌렸고 그 바람에 거의 넘어질 뻔했어. 하지만 뒤엔 아무도 없었어. 공기가 뻑뻑하게 무거워졌어. 그리고 곧 썩은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 바로 귀 옆에서. 낮고 속삭이는 말로. 내 목 안 남겼더라. 몸이 얼어붙었어. 주변의 공간이, 아니 공기 자체가 일그러졌어. 어둠은 더 깊어졌고 그림자들은 손처럼 나를 향해 뻗쳐왔지. 그리고 속이 뒤틀린 만큼 묵직한 무게가 배 위를 눌렀어. 난 숨을 헐떡이며 배에 손을 올렸고 난 무언가에 잡혀 있었어. 길고 누렇게 물든 날카로운 손가락이 내 뱃속을 휘젓고 있었어. 뱃속이 너무 아팠고 몸은 경련을 일으켰어. 그 손가락들이 내 안을 뒤지듯 비틀며 무언가 중요한 걸 끌어냈어. 바닥이 고꾸라졌고 머리가 부딪히며 시야가 흐려졌지. 세상이 출렁였고 숨은 갈라진 파이프처럼 새어나왔어. 움직이려 했지만 그 손가락들은 여전히 날 휘젓고 있었어. 그리고 흐릿한 시야 너머로 그걸 봤어. 말도 안 되게 키가 크고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며 머리는 이상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형체. 눈이 아니라 텅 빈 구멍. 크게 나를 내려다보며 웃었어. 난 정신을 잃었어. 침대에서 눈을 떴어.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 몸을 너무 빨리 일으킨 탓에 토를 할 뻔했어. 황급히 두 손을 배로 향했어. 피도 상처도 없었어. 꿈이었어. 끔찍한 꿈. 난 떨리는 숨을 내쉬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 그냥 물 한 잔이면 괜찮아질 거야. 난 제자리에 멈췄어. 접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그 위에 한 입 분량의 음식이 정확히 중앙에 놓여 있었지. 아파트 안이 끔찍한 젖은 듯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 그리고 바로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어. 입김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서. 어제 내 몫을 못 찾아서. 그러게, 좀 더 남겼어야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 적어보겠다. 혹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는 사람은 댓글을 부탁한다. 나는 밤 11시쯤 집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바에서 술을 좀 마셨다. 4잔 정도 마셨을까?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을 땐 이미 졸음이 밀려오고 있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선 가방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를 틀었다. 럭셔리 크루즈 여행 영상을 보고 있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거의 잠들 뻔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몸을 일으켜 고개를 살짝 돌리자 룸메이트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코트를 벗어 옷장에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갔다. 별로 이상한 건 없었다. 우린 한 3달 정도 함께 살았는데 이제 그의 습관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 말수가 적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깔끔한 편이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솔직히 불만 하나 없는 룸메이트였다. 난 다시 유튜브로 시선을 돌렸다. 룸메이트가 방으로 들어간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쯤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도 별로 이상할 건 없었다. 난 눈을 반쯤 감은 채 복싱 하이라이트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다. 그렇게 완전히 잠이 들기 직전이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땐 온통 어둠뿐이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 30분쯤. 너무 배가 고파 냉장고로 향했다. 그때였다. 뭔가 이상했다. 미세하지만 배경에 깔린 듯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인가? 샤워 소리. 순간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술을 마셨고, 집에 왔고, 소파에 앉았고, 룸메이트가 집에 들어왔고, 샤워기를 틀었고. 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럼 지금까지 샤워를 하고 있다는 건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설마 깜빡 잊고 물을 안 껐나 본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혹시 미끄러져서 쓰러진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난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갔다. 하지만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다. 쾅쾅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야, 괜찮아?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순간 문을 부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 전에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난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데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룸메이트에게 온 문자였다. 야, 잠이 안 와서 여자친구 집에 갔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음. 2시간 전에 온 문자였다. 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화장실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뭔가 너무 이상했다. 첫째, 룸메이트는 원래 나한테 문자를 거의 보내지 않았다. 특히 집을 나간다는 얘기는 더더욱 한 적이 없다. 둘째, 나는 그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 꽤 오래전부터. 셋째, 그렇다면 지금 샤워실 안에 있는 건 대체 누구지? 난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연달아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었다. 난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열쇠와 지갑을 발견했다. 머리가 핑 돌 것 같았다. 난 그대로 거실로 뛰어나와 불을 켰다. 방 안을 서성거리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그 망할 샤워 소리를 어떻게든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때였다. 부엌에서 웅 하는 진동음이 울렸다. 난 조심스럽게 걸어가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했다. 부엌에 한 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건 룸메이트의 휴대폰이었다.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난 본능적으로 열쇠를 움켜쥔 채 아파트를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해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마치 이 건물 자체가 날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길을 건너 맞은편 맥도날드로 향했다. 그곳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매장 안은 텅 비어 있었는데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텅 빈 거리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 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우리 집 발코니에 누군가 서 있었다. 까만 실루엣이 기괴할 정도로 똑바로 서 있었다.
마치 마네킹처럼. 아니, 마네킹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난 얼어붙었다. 머리는 현실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이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건 룸메이트가 아니었다. 너무 키가 컸다. 아니,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컸다. 머리가 위층 발코니 바닥 쪽에도 닿을 듯한 크기였다. 아무리 눈을 집중해도 그것의 얼굴이나 옷차림을 알아볼 순 없었다. 그저 검은색 실루엣,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단순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었다. 난 확신했다. 그것은 관찰할 수 있는 어떠한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자체가 순수한 어둠이었다. 도망쳐야 한다고 내 본능이 경고했다. 당장 도망쳐야 한다. 그런데 머릿속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도망치면 따라올 거야. 난 그대로 다시 맥도날드로 뛰어들어갔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전 몰래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안에 있어요. 과장을 섞지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가장 정상적인 방식으로 말해야 했다. 그래야 경찰이 이 말을 믿을 테니까. 전화에선 경찰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난 화장실에서 나와 출구 가까운 자리에 앉아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어둠을 가르는 모습을 기다렸다. 경찰차가 도착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다시 발코니를 올려다봤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거실로 통하는 유리문이 열려 있었다. 경찰들이 질문을 퍼부었다. 침입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침입자의 목적이 뭔지 알 것 같습니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하지만 그들은 계속 물었다. 난 결국 소리를 질렀다. 제발 그냥 올라가서 직접 보세요! 그제야 경찰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에게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난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경찰들이 내려왔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상상했다. 그 존재가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건물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 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경찰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20분이 흘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경찰차 4대가 더 도착했다. 상황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찰들이 서로 소리를 질렀다. 무전기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내게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난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그 후의 기억은 흐릿했다. 다만 분명한 건 건물 전체가 대피했다는 것이다. 놀란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경찰들의 긴장감은 점점 극도로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번의 총성이 들렸다. 이어지는 비명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기이한 무언가의 소리. 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이후로 기억이 끊긴 부분이 몇 개 있었다. 하지만 경찰차 뒷좌석에 밀려 들어가는 순간은 또렷이 기억난다. 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였다. 어두운 도로를 달려 곧 경찰서에 도착했다. 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신문실로 끌려갔다. 방 안에는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은 채 곧장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당신의 룸메이트는 어떤 회사에서 일했죠? 그의 업무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룸메이트가 이사 온 이후 당신의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당신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습니까? 룸메이트의 것이 아닌 다른 이의 목소리 말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아파트 밖에 키가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이 원을 이루고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질문.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발치에 누군가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존재가 몇 초 후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특징이라도 좋습니다. 난 그들의 말을 들으며 룸메이트가 이사 온 이후 겪었던 기묘한 일들을 처음으로 떠올렸다. 너무 이상해서 스스로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설명할 길이 없어 무시해버렸던 기억에서 지워버린 순간들. 난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항상 내 옆방 룸메이트의 방에서 들려왔다. 난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린 여자아이 같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음색의 남자 같기도 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밤도 떠올랐다. 난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어나 불도 켜지 않은 채 화장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변기 위에 앉아있는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그림자. 난 너무 졸린 상태였고 눈이 완전히 적응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냥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난 가볍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불을 켰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난 그때까지도 그 일을 꿈이었겠지라고 치부하고 잊고 있었다. 난 떠오른 기억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핸드폰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갔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곧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러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문실을 나가버렸다. 얼마 후 한 경찰이 들어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파트로는 당분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근처 호텔을 잡아줄 테니 그곳에서 대기하세요. 상황이 정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뭘 발견한 거죠? 그는 긴 침묵 끝에 깊은 혐오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몇 마디만 내뱉을 뿐이었다.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대로 웃고 있었는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난 호텔방에 있다. 그 시간 이후 처음으로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다. 밥도 먹을 수 없다. 경찰은 아직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서 아파트 대피 사건을 검색하자 단 한 가지 기사만이 떠올랐다. 그 기사엔 대피 훈련이 있었을 뿐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저 대피 훈련일 뿐이라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건가? 아니면 모두가 숨기고 있는 걸까? 이렇게 글을 남긴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는 사람은 제발 댓글 부탁한다. 아까 아파트 대피 사건으로 글 쓴 사람이다. 글을 쓰고 겨우 잠에 들었었고 방금 막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그리고 샤워기 소리가 들린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로워진 지 이틀하고도 12시간 37분째야. 매분, 매 초가 기적 같고 악몽 같아. 3년, 그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던 시간이야. 병원에서 받은 혈액 검사로 대략 그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어.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에선 시간이 흐르는 게 모호했지. 그 안에선 그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그리고 그 인간이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들리던 발소리. 그게 유일하게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줬어. 그 망할 물방울 소리 다시 생각나네. 그게 정말 날 미치게 했어. 수천, 수만 번씩 물방울이 몇 번 떨어졌나 세다가 내 정신이 무너지겠다 싶었거든. 난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원래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곳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내 정체성을 꼭 붙들고 있었어. 내 이름, 내가 살던 곳,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삶. 그 모든 걸 중얼거리면서 스스로를 지탱했지. 하지만 그 인간은 내가 그걸 기억하려 하는 걸 참지 못했어.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날 마구 때렸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내 거야. 그게 전부야. 병원에선 내가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이 있다고 말하더라. 두개골엔 치료 없이 다시 굳은 골절의 흔적들이 있고 뇌엔 출혈과 흉터로 남은 어두운 부분들이 있대. 또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하더라고. 경찰이 내게 물어도 난 대답할 수 없었어. 가족이 있었냐고, 친구는 있었냐고, 직업은 있었냐고. 그저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그날뿐이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려 할 때 비가 살짝씩 내리기 시작했어. 난 우산을 가져와야 했다고 생각했지. 그때 누군가가 내 입을 틀어막고 머리에 자루를 씌웠어.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 눈을 떴을 땐 그 방이었어. 콘크리트 벽엔 정체불명의 얼룩이 있었고 곰팡이 냄새와 더 이상 표현하기 힘든 악취가 나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가 있었어. 천장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낡은 전구도 있었고 내게 밤과 낮은 사라졌어. 처음 한 달은 목이 다 찢어질 때까지 소리를 질렀어. 문을 긁어대다 손톱이 다 뜯겨나갔고 그저 이 방에서 신에게 살려달라고 아니면 그냥 죽여달라고 빌었지. 물론 둘 다 일어나지 않았어. 그 인간은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 항상 마스크를 썼어. 처음엔 그냥 흰색 의료용 마스크였고 그 뒤로는 동물 얼굴이나 만화 캐릭터로 점점 더 이상한 걸 쓰고 나타났어. 그중 최악은 미키마우스. 날 훈육해야 한다고 느낀 날엔 꼭 그걸 썼어. 그런 날에 있었던 일들은 말 못해. 지금은, 아니, 아마 앞으로도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끔찍했어. 그뿐이야. 그 거지 같은 쥐새끼 얼굴이 날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 넌 내 걸작이야. 솔직히 인간이란 존재는 기회로 가득한 삶에 감사해야 해. 넌 걸작이 될 기회를 내 덕에 얻은 거야. 어느 날은 그가 나를 2주 동안 굶겼어. 물만 줬지. 결국 난 환청을 경험했어. 벽에 그림자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다 그가 차가운 스파게티를 내게 가져왔을 때 난 울면서 감사를 표했어. 그리곤 그에게 복종했어. 정말 뭐든지 했어.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내 루틴이 됐다는 거야. 공포는 무뎌졌고 복종은 내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는 가끔 책을 가져왔고 나보고 읽으라고 했어. 내가 틀리면 즉시 고쳐줬고 언제는 종교방송만 나오는 라디오를 두고 갈 때도 있었지. 라디오로 사람 목소리 들으니 좋더라. 내 생각보다 이 상황에 더 익숙해졌어. 겨울이 되면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벽을 통해 들어왔어.
그는 내가 착하게 굴면 가끔 히터를 가져왔지. 난 그의 앞에서 떨지 않도록 몸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어. 보통의 인간이라면 몰랐으면 좋았을 생존 기술들도 배웠고, 난 왜냐고 묻는 것을 멈췄고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 그냥 말 자체를 끊었어. 대략 2년쯤 지나니 말이라는 게 더는 의미가 없었거든. 침묵은 갑옷이 됐어. 하지만 그 인간은 그걸 싫어했어. 내게 소리 지르고 흔들고 뭐든 하려 했지만 난 이미 내 안 깊숙한 어딘가로 숨어버린 상태였지. 내 몸은 빈 껍데기뿐이었어. 가장 무서웠던 건 그 인간이 상냥할 때였어. 담요를 덮어줄 때, 상처를 조심스레 닦아줄 때, 책을 읽어줄 때. 그건 날 헷갈리게 했어. 어디 심리학자들은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하던데 난 그걸 그냥 지옥이라 불러. 그리고 이틀 전 그는 평소와 달리 조급하게 계단을 내려왔어. 마스크조차 하지 않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봤어. 내 상상과 달리 그저 사람 피부였어. 근데 있잖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내 기억 속엔 거의 눈도 입도 코도 귀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어. 그게 그의 얼굴에 대한 내 마지막 기억이야. 갈 시간이야. 그가 이렇게 말하며 내 팔에 주사기를 꽂았고 의식을 잃기 직전 위층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어.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 같았어. 아, 저기가 궁금한가 보네. 너의 후임이 도착했어. 난 병원에서 깨어났어. 병원 팔찌엔 이름이 없고 그냥 익명이라 쓰여 있었어. 경찰은 친절했지만 내 기억력에 답답해했지. 난 얼굴을 봤는데도 묘사할 수 없었어.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나. 뇌가 어떤 기억은 지워도 어떤 기억은 남기나 봐. 그리고 어젯밤 간호사가 내 상태를 확인하던 중 병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 바로 옆 동네 한 대형마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실종됐다고. 난 경찰에게 이 모든 걸 말해야 해. 그녀를 구해야 해. 뭐라도 해야 해. 근데 못해. 진짜로 못하겠어. 그가 날 풀어주기 전 그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후 그는 내 얼굴을 한 손으로 붙잡았어. 턱이 부러질 듯 손을 조였고 속삭였지. 잘 들어. 넌 여기서 나갈 거야. 하지만 조용히 있어. 만에 하나라도 내 귀에 네가 날 찾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난 저 위에 목을 자르면서 네 목소리 녹음을 들려줄 거야. 저 애는 네가 자기를 죽였다고 믿게 되겠지? 그리고 그는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보여줬어. 내 비명, 애원, 책 읽는 소리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 저 애한테 네 얘기 다 해놨어. 너랑 같이 자기를 고른 거라고 해뒀지. 저 애는 네가 지금 음식을 사러 나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지하에서 3년을 보내게 되겠지. 너처럼. 그의 마지막 말은 날 얼어붙게 했어. 그 어느 순간에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어. 그가 날 놔줄 때 마지막으로 속삭였어. 넌 정말 잘했어. 곧 다시 올게. 이건 잠깐의 휴식일 뿐이야. 기억해. 네 행동에 따라 저 애의 피가 튀길지 말지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 병원 퇴원서 파일 안에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 벌써 보고 싶어. 새 애는 너만큼 재밌지가 않네. 자꾸 네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봐. 곧 올 거라고 말해줬지. 그리고 쪽지 옆엔 작은 USB가 있었어. 도서관에서 열어보니 10초짜리 영상이 하나 있었어. 눈을 가리고 입이 막힌 여자가 내가 갇혀있던 그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 영상은 4시간 전에 찍힌 걸로 나왔어.
배경엔 내 목소리가 이어붙여진 녹음이 흘러나와. 걱정 마, 나 곧 돌아올 거야. 우리 정말 재미있는 시간 보낼 거야. 난 자유로워진 지 이틀하고도 13시간째야. 하지만 알아. 난 아직 자유롭지 않아. 제 이름은 시드니예요. 전 13살이고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허니였어요. 허니는 9살 된 골든 리트리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서 허니인 척하고 있는 저 남자는 40살쯤은 되어 보여요. 저 사람은 허니의 가죽을 입고 있고 우리 가족은 저 사람을 허니라고 불러요. 가족들이 그 남자를 집에 데려온 지 3주 정도가 지났어요. 엄마는 그가 현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울면서 얼른 집에 들어오라 했고, 아빠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우리 사랑하는 허니라고 불렀어요. 아빠는 허니의 축 늘어진 귀를 긁어줬다 했지만 아니에요. 그건 사람 귀였어요. 제 동생 데니는 그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그가 뒤집어 쓴 가죽에 파묻었어요. 마치 사랑스러운 동물의 등을 만지는 듯 문지르면서요. 하지만 그건 허니가 아니에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가죽을 입은 벌거벗은 남자일 뿐이에요. 허니는 그렇게 걷지 않아요. 허니는 자기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비틀거리며 걷지 않았어요. 그는 어색하게 기어다녀요. 마치 처음으로 개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요. 더 끔찍한 건 그 남자도 자신을 진짜 개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짖으라고 하면 그는 짖어요. 하지만 그의 굵고 낮은 목소리는 절대 허니 같지 않아요. 데니랑 줄다리기를 할 땐 그는 마치 개처럼 장난기 가득한 자세를 취하고 턱에서 침을 흘리면서 놀아요. 심지어 허니의 꼬리인 척하는 걸 흔들기도 해요.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하고 짜증나서 전 매일 울어요. 산책줄을 꺼내면 현관 옆에 앉아 혀를 내밀고 헐떡이면서 기다리는 그의 표정은 정말 자연스럽지 못하고 역겨워요. 무슨 진짜 산책을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전 엄마에게 말해봤어요. 엄마, 이건 허니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시드니, 그런 말 하지 마. 봐봐, 얼마나 행복해 보이니? 그가 처음 집에 온 날 밤, 제 창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을 살짝 들추고 보니 그가 뒷마당에서 맨손으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손톱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낮게 숨을 몰아쉬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 그가 땅을 파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왜 그렇게 땅을 팠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밖으로 나갔을 때 울타리 근처에 새로 파인 구멍이 있었어요. 흙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구멍 아래에는 허니의 오래된 목줄이 있었어요. 목줄은 찢겨 있었고 가죽은 너덜너덜했으며 금속 버클은 어두운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전 목줄을 살피느라 그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넌 여기 나오면 안 됐어. 그 남자가 말했어요. 순간 뒤를 돌아보니 그의 머리가 제 다리 옆에 쭈그러져 있었어요. 마치 저를 이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가 저에게 손을 뻗었지만 전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도망쳤어요. 허니, 이리 와, 허니! 아빠가 부르자 그는 다시 짖기 시작했고 꼬리를 흔들며 손과 무릎을 이용해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는 혀를 내밀었어요. 외롱이야 뭐야. 그 이후로 그 사람은 항상 저를 따라다녀요. 항상 제 옆에 붙으려 하고 애교를 부려요. 제가 그만하라고 소리치면 가족들은 제가 무슨 학대라도 한다는 식으로 말해요.
가족들은 저에게 그 남자를 쓰다듬으라고 강요하고 그럼 그 남자는 행복하다는 듯이 짖어요. 하루는 저녁 시간에 제가 가족들 앞에서 그의 정체를 공개하려고 그가 뒤집어 쓰고 있는 허니의 가죽을 확 벗기려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꽁꽁 싸매고 있는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전 또 학대자 소리를 듣고 벌로 방에 갇혔어요. 그리고 또 진짜 짜증나는 건 그가 밤마다 제 방문 앞에 앉아 문을 긁어댄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마침내 문을 밀어서 열고 들어왔어요. 야, 좀 비켜봐.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제 침대에 기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옆에 누워서 몸을 움츠리고 제 베개 위에 머리를 얹었어요. 그의 몸은 흙과 땀범벅이었고 차마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냄새가 났어요. 전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냥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서 그가 잠꼬대하고 코 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가 내뱉은 모든 인간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가족은 저를 믿지 않아요. 가족들은 정말로 그 남자를 허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제 유일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몇 년 전 나는 외딴 길가에 있는 작은 주유소에서 일했어.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였고 그냥 용돈벌이였어. 일은 간단했고 항상 한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카운터에 앉아 학교 과제를 하며 보냈지. 그 주유소는 정말 작았어. 주유기는 4개 바로 도로 옆에 있었고 건물도 작았지. 화장실 하나, 가운데 과자 진열대 하나, 음료 냉장고 2개, 그리고 내가 있는 카운터. 휴게실은 따로 없고 뒤편 창고방 하나가 전부였어. 건물 뒤쪽엔 큰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려면 정문으로 나가 건물을 돌아야 했어. 대부분의 손님은 그저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어. 기름을 넣거나 화장실을 쓰거나 간단히 뭘 먹으러 오는 정도? 내가 살던 동네는 관광지 따위가 아니었거든. 천천히 돌아가는 핫도그는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겠고 과자들은 몇 달째 그대로였고 음료는 마치 과학실험용 액체 같았어. 이걸 팔아도 되나 싶은 걱정도 들었고 양심에 찔렸지. 하지만 우리 사장님은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고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더 한산했어. 마지막으로 차를 본 건 거의 1시간 전? 그러다 검정색 혼다 시빅 한 대가 들어왔어. 꽤 눈에 띄었지. 차에서 내린 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커플이었어. 남자는 뒷좌석에서 큰 배낭을 꺼냈고 여자는 돌아가 주유를 시작했지. 난 별 생각 없이 학교 과제나 하고 있었어. 그들은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일 수 있어 보였으니까. 남자는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어. 조금 뒤 그들은 차에 다시 탔고 떠나갔지. 남자가 그 큰 배낭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다시 트렁크에 넣었겠거니 하고 넘겼어. 그날 밤 퇴근 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어. 곧 교대할 힐러리 씨에게 쓰레기 좀 버리고 오겠다고 했고 그녀는 고맙다며 끄덕였어. 정문으로 나가 건물을 돌자마자 지독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 뭐 대형 쓰레기통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난 냄새를 참으며 쓰레기 봉지를 던져 넣었고 뚜껑을 닫으려던 순간 뭔가 눈에 띄었어. 바로 배낭. 그 남자가 들고 있던 그 가방. 무슨 물병이라도 쏟았나. 그 배낭은 젖어 있었어. 그리고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지.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어. 호기심에 정말 어리석게도 난 그걸 열어봤어. 안에는 내가 시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
붉은색과 분홍색이 섞인 살점들, 그리고 가방 안쪽 검은 안감 때문에 더욱 대조되어 보였지. 썩은 고기 냄새가 쓰레기통보다 훨씬 심했어. 덩어리진 고기, 하얗게 튀어나온 뼈 조각들. 차에 치이고 또 치인 로드킬 정도는 당해야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았어. 난 돌아서서 토했어. 좀 더러우니까 자세히는 말 안 할게. 어쨌든 입가에 흐르던 토사물을 닦았고 문을 열자마자 힐러리 씨가 날 봤어. 난 숨을 헐떡이며 시체라는 말을 겨우 뱉었고 그 순간 또다시 구역질이 올라왔지. 힐러리는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고 난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린 채 그 자리에 머물렀어. 이후는 흐릿해. 경찰이 도착했을 땐 난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 그 더러운 바닥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내 머릿속엔 그 장면만 떠돌았으니까. 경찰 한 명이 와서 내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 잭, 맞죠? 그녀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 악몽 꾼 아이를 안아주는 엄마 같았지. 난 고개를 끄덕였어.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아줬어. 그 상태로 한참 있었던 것 같아. 그 사이로는 경찰들 말소리랑 가끔 힐러리 씨 목소리만 들렸지. 그날 밤 이후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 엄마 아빠가 왔고 엄마는 날 꽉 껴안았어. 경찰에게 내 이야기를 했고 보호자 없이는 얘기할 수 없었다고 나중에 아빠가 설명해줬지.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 그 장면, 그 냄새 절대 잊히지 않아. 친구 몇 명에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정말 자세하게는 말 못했어. 입에 담기도 힘들었거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 경찰은 아직도 사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시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난 그게 정말로 사람의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 경찰은 DNA 검출 결과도 그 검정 혼다 시빅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나 봐.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배낭 안의 시체는 지금도 정체를 알 수 없어. 우리 가족은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에게 저주를 받았어. 우리 집안 사람들은 여자만 태어나는 저주에 걸려 있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야기에 따르면 먼 옛날 우리 조상 중 한 명이 절박함에 쫓겨 지니를 램프 속에 가뒀대. 그 조상은 지니에게 자신과 앞으로 혈통에 속할 모든 여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램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협박했대. 그 조상의 소원은 어느 정도 이뤄졌어. 어느 정도는. 지니는 허점을 찾는데 도사였어. 우리 혈통은 끝없이 소원을 빌 수는 있게 됐지. 그런데 지니는 조건을 걸어버렸어. 우리 혈통은 첫 번째 소원을 빌고 나면 반드시 죽어. 소원을 얼마든지는 들어주겠다만 첫 번째 소원을 빌면 반드시 죽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 집안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절대 소원이 있다거나 뭘 바란다는 말을 쓰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 우리 엄마는 이걸 정말 엄격하게 지키셨어. 내 혀를 바늘로 찔러 피가 나게 하기도 했고 비누로 입을 씻기기도 하셨지. 한 번은 입술을 붙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신 적도 있었어.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덕분에 확실히 내 교육이 됐지. 우리 집안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안내서가 있어. 거기엔 지니와 관련된 모든 규칙과 그동안 조상들이 빌었던 소원들이 기록되어 있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젠 아무도 쓰지 않는 언어로 쓰여 있기도 해. 그 안내서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어. 언제나 현재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어떤 조상이 그렇게 소원을 빌었기 때문이야.
우린 돈 걱정도 안 해도 돼. 세상이 망하는 일이 있어도 우린 괜찮을 거야. 물론 건강 걱정도 없어. 절대 아프지 않거든. 적어도 소원을 빌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아프지 않아. 물론 이건 지인이가 내려준 축복이 아니야. 이것도 어떤 조상의 소원이었어. 그 조상은 불멸을 원했대. 나름 지니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악몽의 시작이었어. 그 여자는 불멸이었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었지. 암에 걸렸고 장기가 망가졌어. 제대로 먹지 못해 말라 비틀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쓰러져 있었지. 결국 그녀의 딸이 비참한 엄마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소원을 써야 했어. 당연히 딸도 소원을 빌고 얼마 안가 죽었지. 안내서에 적힌 소원 중 몇 개는 정말 별거 아닌 것도 있었어. 이런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저항할 이유를 못 느낀 사람들이 남긴 것들이었지. 예를 들어 완벽한 바클라바 한 조각과 차 한 잔을 소원한 조상도 있었어. 또 이런 소원도 있었지.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식과 손주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누구는 지니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지니가 절대 고향 땅을 밟을 수 없게 해달라고 하기도 했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내 얘기를 해줄게. 난 매일 차와 과자를 준비해. 안내서에는 지니를 손님으로 극진히 대하라고 나와 있거든. 지니가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모셔야 해. 물론 내가 공손히 대하지 않는다고 지니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지니가 되게 오래된 존재라 고대의 예법을 중시해서이기도 하지만 몇 분의 조상들의 소원 때문에 지니는 우리가 소원을 빌기 전까진 우릴 직접적으로 건들 수는 없거든. 오히려 이렇게 지극히 공손한 듯 보이지만 되게 억지로 하는 것 같은 태도가 지니를 더 화나게 만들지. 나에겐 꿈이 있어. 지금 위층에서 자고 있는 내 딸. 내 딸만은 이런 망할 소원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 내 딸에게까지 지니가 닿지 않도록 내가 막아야 해. 다만 확실한 건 지니를 묶어둘 방법은 그저 극진히 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주방엔 지니가 요청한 라즈베리 차와 산딸기, 내 집에서 6,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채집된 꿀, 고대 시대부터 전해진 방식으로 얻은 설탕, 그리고 내가 정성껏 구운 피스타치오 비스킷이 준비되어 있어. 지니가 오면 난 문을 열고 말할 거야. 오늘도 손님으로 맞게 되어 기쁩니다. 준비한 다가를 내놓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공손한 집주인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거야. 지니 역시 격식 있게 나를 대하겠지만 속으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사냥꾼 같은 미소를 짓겠지. 어느 순간 지니가 내게 뭔가를 선물하겠다 할 거야. 고대 예법을 중시하는 놈이니까 당연한 수순이지. 은혜를 갚겠다며 뭔가를 베풀고 싶어 할 거야. 그때가 오면 난 조용히 속삭일 거야.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은 제 손님이니까요. 그때까지 버텨야 해. 그럼 지니는 나한테 종속되고 더는 내 아래 세대로 움직일 수 없겠지. 그런데 문제는 요즘 지니가 너무 자주 날 찾아온다는 거야. 하루에 몇 번씩 올 때도 있고 한밤중에 오기도 해. 가끔은 떠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더 극진히 모든 요구를 맞춰 준비해야 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피곤해. 하지만 내 딸이 온전히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절대 지니를 풀어줘선 안 돼. 언제 처음 그 노인을 알아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10살쯤? 좀 더 컸을 때였을지도. 하지만 그 노인은 항상 거기 있었다. 멀리 시야 끝에 검은 점처럼. 그 형태는 일그러져 있었고 기름에 절은 긴 머리칼이 굽은 등을 덮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기로 뭉친 덩어리 같았고 보기만 해도 피부에 소름이 올라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적어도 내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악몽 같았다. 언제나 곁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어딨나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왼쪽으로 몸을 돌릴 때마다 그가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걸. 그게 단 한 걸음이었긴 해도 분명히 가까워졌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어린 내가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와 나 사이의 거리도 줄어들었다. 25살엔 그는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28, 그가 노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리고 지금 32, 그는 내게 달라붙어 있다. 난 수년 전부터 왼쪽으로 도는 걸 멈췄다. 어떤 길이든 돌고 돌아서라도 오른쪽으로만 돌았다. 하지만 하나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 잠. 매일 밤 난 몸을 뒤척인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더 가까워져 있다. 어느덧 침대 옆에서 그가 다가왔을 때 그의 악취가 내 얼굴을 감쌌다. 그 다음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다음엔 내 몸 위에. 그리고 지금은 내 오른쪽에 완전히 들러붙어 있다. 그래, 이 노인네는 내 오른쪽에 있었다. 평생을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시선을 떼고 왼쪽으로 돌아서면 그렇게 다가왔던 걸까? 너무 가깝고 너무 축축하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다. 그의 피부는 차갑고 축축한 생고기 같다. 내 살과 맞닿은 곳마다 강제로 밀어붙여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자꾸 몸이 닿는다. 여자친구는 몇 달 전에 날 떠났다. 이 존재를 본 건 아니었겠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느꼈겠지. 그래, 썩은 냄새, 흙냄새가 나는 투명한 노인을 몸에 두르고 사는 사람과 누가 정상적으로 연애를 하겠어. 처음엔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족, 친구, 심지어 의사에게도. 내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내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걸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았다. 망상, 스트레스, 정신질환이란 말로 날 다독일 뿐이었다.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요즘 좀 어떠냐며 날 앉혀놓고 말할 때도 그 노인은 부모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더 다가왔다. 친구들의 연락이 끊기고 술집에서 혼자 서 있을 때도 그는 바깥에서 날 지켜봤다. 그는 더 다가왔다. 직장에서 내게 걱정스러운 듯 휴가를 권했을 때도 그는 창문 너머에 있었다. 그는 더 다가왔다. 가장 끔찍했던 건 의사가 노트를 끄적이며 물었던 말이었다. 혹시 망상 경험이 있었나요? 그리고 바로 의사 옆에 있는 환자 가족용 의자에 그가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꼰 채 손을 가지런히 모은 모습으로. 그는 더 다가왔다. 그때 알았다. 더 말해봤자 병원에 갇히기만 할 거란 걸. 약을 먹이고 분리되고 세상에서 지워질 거라는 걸. 그 생각이 그 노인보다 더 무서웠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고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사람들은 믿었다. 아니, 믿는 척을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은 날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다. 모든 걸 잃었다. 운동도, 약속도, 심지어 직선으로 바르게 걷는 방법조차도. 그리고 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금은 나 혼자다. 아니, 그와 나.
아니, 곧 있으면 그 존재만 남겠지. 난 다 해봤다. 자는 동안 몸을 묶고 베개로 요새를 쌓았다. 하지만 안 돼. 잠든 사이에도 몸은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아침이면 그는 더 강하게 파고든다. 내 몸은 그의 옆에서 짜여지는 치약 튜브처럼 압박을 받는다. 장기가 밀려나고 뼈가 삐걱거린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다. 가장 끔찍한 건 압박을 못 견디고 내가 스스로 왼쪽으로 돌게 된다는 것. 단지 조금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더 가까워진다. 지금은 그의 뺨이 내 뺨에 닿아 있고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과 포개져 있다. 입에서 느껴지는 악취는 이제 나의 것이 됐다. 그와 내가 입술을 포갠 채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가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다. 온 몸을 짜내듯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였고 화면을 겨우 보고 있다. 그의 이마는 내 이마에 눌려있고 그의 눈동자는 내 눈구멍에 반쯤 들어와 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해. 내가 다 해봤다고. 제발, 이거 보는 너네들, 길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한번 물어봐줘. 당신도 누가 근처에 보여요? 그 말 한마디면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길 바라니까. 사실 지금 이 글도 의미 없다고 느껴져.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믿는다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써야 한다. 혹시라도 이걸 아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멈추는 방법을 아는 누군가가. 왜냐하면 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몸이 안으로 접히는 기분이야. 갈비뼈는 부러질 것 같고 턱은 그와 맞물려서 쑤셔오고 심장은 점점 느려지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만약 내가 왼쪽으로 한 번만 더 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런 글 쓰고 있을 시간 없다는 거 알아.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서 있기도 힘들고 손은 땀 때문에 미끄러워서 키보드 자판을 치는 것도 어려워. 핸드폰 배터리는 3%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경찰은 이런 거 안 믿어줄 것 같아서야. 제발 이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꼭 연락해줘. 이건 3일 전에 시작됐어. 난 간호사야.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 근무가 길어지면 잠은 거의 못 잔다고 봐야 해. 그래서 막 불빛이 깜빡거린다거나 갑자기 한기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난 항상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그냥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거실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어. 분명 나갈 땐 잘 끈 것 같았는데 이상했지. 내가 착각했나 보다 했어. 잠이 부족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니까. 이건 뭐 문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갔구만 하는 생각으로 현관문을 여는데 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현관문이 제대로 잘 잠겨 있었거든. 그럼 불이 대체 왜 켜져 있는 거지? 난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방 불을 켜고 확인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나 혼자만 숨을 헐떡이며 집 한가운데서 떨고 있을 뿐이었지. 그냥 내 착각이구나 스스로를 설득하려던 찰나 거실 스탠드 거울에서 뭔가를 얼핏 보게 됐어.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 가까이 다가가 다시 보는데 거울 속 내가 고지곳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고. 내가 손을 들어도 거울 속 나는 살짝 늦게 따라했어. 너무 많이 늦는 건 아니고 딱 눈에 띄을 정도로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분명히 한 박자 느렸어. 그날 밤 어떻게 잤나 기억은 없는데 깨어났을 때 현관문부터 내 침대까지 진흙이 묻은 발자국이 나 있었던 건 기억이 나. 난 혼자 살아. 이건 분명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흔적이었지. 난 그날 출근을 하지 않고 집을 확인하기로 했어. 문이랑 창문이 전부 제대로 잠겨있나 3번씩은 확인했지. 자정쯤 됐을 때 소파에 앉아서 집안 모든 불을 켜놓고 TV를 봤어. 겁에 질리지 않은 척하려 애쓰면서. 그때 그걸 봤어. 조금 열려있던 침실 문이 스스로 천천히 닫히고 있었어. 난 일어나서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방은 다행히 텅 비어 있었어.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다시 물러나다가 쎄한 기분에 다시 뒤를 돌아봤어. 나였어. 바로 뒤에 내가 서 있었어. 그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차림과 똑같이 하고 있었어. 똑같은 셔츠에 똑같이 대충 묶은 머리, 똑같은 피곤한 눈, 그리고 내 숨소리와 똑같을 정도로 오르내리는 가슴. 딱 하나 다른 건 웃고 있었어. 난 안 웃고 있었는데. 내 복사본이라고 이야기할게. 복사본이 손을 뻗어서 차가운 손으로 내 손목을 잡았어. 뭔 힘이 그렇게 센지 손목이 아플 지경이었어. 손톱은 흙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 내 침실 바닥을 더럽힌 게 이놈이었구나 싶었지. 복사본은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어. 이제 네가 여기 안에 있어. 그러곤 바로 돌아서 내 침실로 들어가 사라졌어. 난 도망쳤어. 핸드폰도 열쇠도 챙길 생각 없이 그냥 집 밖으로 뛰쳐나와 몇 블록을 맨발로 숨을 헐떡이며 달렸어. 멈추지 않았지. 집에 갈 수 없었어. 친구 아파트로 가서 이틀 밤을 그 집 소파에서 보냈어. 아무 말도 안 했고 잠도 못 잤어. 그렇지만 오늘 밤 다시 집에 돌아왔어. 어쩔 수 없었어. 핸드폰, 지갑, 차가 필요했거든.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은 어둡고 조용했어. 방들을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물건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했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어. 침실에서 나는 소리였어. 얼마 안가 복사본이 보였어. 복사본은 맨발로 서서 웃고 있었어. 이번엔 얼굴이 썩어 있었어. 회색 피부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볼은 푹 꺼졌으며 눈은 함몰돼 있었어. 그리고 내 차 키를 들고 있었지. 내가 뒷걸음질 치자 복사본은 입을 크게 벌렸어. 턱이 부서지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벌리더니 차 키를 삼켰어.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 현관문을 쾅 닫았지. 거리에 나와서 다시 집을 돌아봤을 때 복사본은 이미 창가에 서서 날 보고 있었어. 내 얼굴을 하고 웃고 있었어. 지금은 한 2km 정도 떨어진 주유소에서 이걸 쓰고 있어. 지금 맨발이라 발은 피투성이고 목은 따끔거리고 너무 심하게 떨려서 핸드폰을 잡기도 힘들어. 정말 돌아가기가 무서워. 그런데 이미 늦은 것 같아. 방금 주유소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 내가 전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있어. 다들 지금이 인생 밑바닥이니 뭐니 헛소리들 하는데
그건 진짜 밑바닥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내가 지금 바닥이다. 10년 동안 일해온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고 여자친구는 나 몰래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다. 참 정말 생각 많아졌었다. 나 아직 학자금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진짜 내가 봐도 엉망인 인생이다. 매일 술을 마셨고 어젠 엄청나게 형편없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라도 보내며 밤을 보냈다. 오늘 아침 난 면접 연락을 기다리며 집에서라도 돈을 벌어보자고 마음먹었다. 불로소득이 어디 없나 생각하다가 순간 나는 인터넷 설문조사로 돈을 벌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 정도 질문에 답하면 돈 몇 달러는 주니까 바로 현찰도 생기고 너무 좋은 생각이었다. 그거라도 안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밖에 더 하나 하는 생각으로 한 5시간은 여러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참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가만히 앉아서 딸깍딸깍 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라는 생각도 잠시 계좌에 들어온 45달러를 보니 피로가 싹 가셨다. 시간당 9달러. 사실 그 전에도 이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오히려 좋았다. 벌써 저녁이었고 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노트북을 닫고 오늘 밤을 보내기 위해 술집에 가려고 일어섰다. 그때 처음으로 그걸 봤다. 그게 사실 평소엔 눈에 띄지도 않았어야 할 건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눈에 띄었다. 내가 보고 있던 웹사이트 아래 구석에 작은 광고가 하나 있었다. 검은 글씨로 된 좀 촌스러운 폰트로 설문조사 진행 시 현금 지급이라고 쓰여 있었다. 되게 광고 솔직하게 한다 싶었다. 하나 정도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다시 앉아서 그 링크를 클릭했다. 처음 몇 개의 질문은 간단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수집에 가까웠다. 내 이름, 나이, 직업을 물었고 키와 체중을 묻는 건 조금 이상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진짜 질문이 나왔다. 난 그걸 보고 어이가 없고 신기해서 되게 오랫동안 쳐다봤던 걸로 기억한다. 화면엔 이렇게 나타났다. 현재 당신이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아래에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가지 문항이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왜 두려워야 하나 의문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두려웠다. 난 숨을 가다듬으며 뒤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자 했다. 물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5분 정도 지나고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동시에 내 자신을 비웃었다. 이건 그냥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계속 해보기로 했다. 보통이다 라고 답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왜 뒤를 돌아보셨나요? 난 웃었다. 재밌다 싶어서 그냥 모르겠다 라고 쓰고 또 다음으로 넘어갔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당신 외에 한 명의 다른 승객이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화장실에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질문인가 싶었다. 성격 테스트라도 되는 건가? 난 또 똑같은 답을 써넣었다. 모르겠다. 사실 이게 나에겐 맞는 답이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4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왔다. 당신은 낯선 숲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이고 달빛만이 조금 보일 뿐입니다.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오두막이 있고 그 문이 열려 있으며 미소를 지은 여성이 당신을 손짓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쯤 되니 그냥 이상한 성격 테스트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엔 답을 제대로 적어보기로 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오두막에 들어갈 것 같다. 뭐 그런 답이었다. 난 다음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때가 아마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다. 다음으로 넘어가선 안 됐다. 질문들이 점점 미쳐버리기 시작했다. 너무 잔인하거나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졌다. 더 기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내가 왜 계속한 건지 궁금하겠지만 그거에 대해 정확히 답할 수는 없다. 그냥 계속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서서히 스며드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결코 떨쳐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계속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질문은 이거였다. 어느 날부터 자정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당신의 복제품이 나타납니다. 그 복제품은 매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다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다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복제품이 죽을 때까지 매일 지켜보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끝내보시겠습니까? 호텔방에 있는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블라인드를 통해 보니 눈이 없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입을 대고 당신에게 욕실에 있는 여자를 즉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하시겠습니까? 또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이거였다.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가정용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 테이프에는 어머니가 마스크를 쓴 침입자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걱정거리가 될까요? 그리고 이 거지 같은 질문들 외에 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현실에도 벌어졌다. 설문을 진행한 지 약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구멍을 통해 살펴보니 밖에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서서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며 안 된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매우 두려워 보였다. 당연히 난 문을 열지 않았다. 또 검사관이라는 이름이 적힌 번호로 약 10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연히 모두 받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 내용은 모두 누군가가 숫자를 말하는 걸 녹음한 것이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쯤 되었을 때 난 거의 정신적으로 무너질 지경이었다. 뒤를 돌아보는 게 너무 두려웠다. 그곳에 아무것도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결국 설문조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엔 질문이 아닌 단 하나의 문장이 나타났다. 그들을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그 문장을 읽고 5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최대한 조용히 천천히 일어나서 문 구멍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때 보니 이전에 봤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다. 오늘 바깥 온도는 거의 30도인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그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현관문 밑으로 밀어넣었다. 종이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건 거짓말이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떠나라. 그 후로 한 30분이 지났다. 난 컴퓨터 화면도 밖에 있는 여자도 쳐다볼 수 없다. 그녀는 아직 거기 있다. 난 문 밑으로 그녀의 발 그림자를 볼 수 있다. 몇 분 전에 내 침실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의자 하나로 문을 막아두었다. 지금은 그 뒤에서 왜곡된 속삭임이 들린다. 어쩌면 그냥 계속 밑바닥 인생을 사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왜 설문 같은 걸 해서
난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